지난주 수요일 밤이었어요. 왼쪽 무릎이 아파서 자다가 깼는데 새벽 2시였어요. 통증이라기보다는 뭔가 시큼거리는 느낌이 자꾸만 깨워요. 온열 패드를 찾아 무릎을 감싸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시계 바늘만 자꾸 봐요. 새벽 3시, 3시 10분, 3시 20분. 시간이 자꾸 느려가요. 마치 시간도 나처럼 움직이기 싫은 것 같아요. 혹은 시간이 나를 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낮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 어둠 속에 자꾸만 머물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거예요. 아들이 일주일 전에 한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전화로 엄마가 최근에 병원을 안 간다고 했거든요. 누가 봤냐고 물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내가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나 봐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까지 한 거래요. 그 할머니는 아들이 날 제대로 못 챙긴다고 생각한 거겠지. 하지만 그건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이 나를 못 챙긴 게 아니라 내가 아들한테 알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숨긴 거예요. 아들이 전화로 엄마가 왜 병원을 안 가냐고 물었을 때 난 정말 미안했어요. 마치 내가 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 정말 싫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그 걱정과 불안이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 요즘 좀 바쁜데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통장에 돈이 없었거든요. 진료비 3만 원도 내기가 힘들었어요. 혹시 약을 받으면 약값이 또 들어갈 테고 혹시 검사를 해야 하면 더 들어갈 테니까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아들한테 빌려달라고 할까? 하지만 아들도 모르잖아. 아들도 월급에서 집 대출금 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내고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난 그냥 참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런 정도의 통증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릎이 시작된 지 벌써 한두 달이 되었어요. 처음엔 계단을 내려갈 때 좀 불편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밤마다 이렇게 깨요. 진료비가 얼마나 들까? 약값이 얼마나 될까? 혹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수술까지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바쁘다고 했잖아요. 다른 딸대로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낼 뻔했다고. 지난번에 했던 말이 자꾸만 생각나요. 큰딸 피아노 학원이 한 달에 15만 원이고 낙내 미술 학원이 10만 원이래요. 그 돈을 어떻게 매달 내고 있나 싶으면서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물어보다가 딸한테 더 짐이 될까 봐서요. 아마 딸도 남편과 뭔가 돈 때문에 싸우고 있을 거예요. 요즘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데 월급은 제자리니까요. 딸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더더욱 병원을 못 가겠더라고요. 새벽 3시 40분쯤이었나. 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요. 아들이 전화할 때 잠깐 조용했던 그 시간. 난 그 조용함이 무서워요. 아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혹은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아팠거든요. 내 자식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나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게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바쁜데 내가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조용함을 깨뜨릴까 했어요. 뭐라도 말해서 아들을 안심시켜줄까 했어요. 하지만 난 침묵했어요. 침묵이
미안함이라는 걸 아들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그 침묵 속에서 내 미안함을 느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작년에 회사에서 과장이 되었어요. 책임이 더 커졌다고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많이 의지한대요. 그래서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집에 못 있을 때가 많대요. 아들 아내도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 있고요. 아침 7시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 6시쯤에 픽업한대요. 때론 아들이 늦으면 아내가 혼자 픽업하고 아내가 늦으면 아들이 혼자 픽업하고 그렇게 부부가 돌아가며 아이들 보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얼마 전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눈 아래가 검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자꾸 짜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내분과 뭔가 말도 별로 안 나누더라고요. 마치 둘 다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처럼 보였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자꾸 봤어요. 카톡이 와 있나, 회사 메일은 없나 자꾸 확인하더라고요. 아들이 아파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밥을 많이 차려주는 것뿐이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했어요. 소시지도 구워주고 야채도 데쳐줬어요. 반찬을 이것저것 많이 차려놨어요. 하지만 아들은 밥을 조금만 먹고 소파에 누워 자버렸어요. 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요. 아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더 슬펐어요. 아들이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는 거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정말 슬펐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싶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해? 아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들의 피로를 덜어줄 수 없으니까 적어도 아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릎 통증은 더더욱 병원에 가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목소리를 밝게 했어요. 전화할 때 웃음까지 섞어서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지금 당신이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엄마를 걱정할 시간에 내 일을 잘해야 한다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아들도 그렇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난 알아요. 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뭔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더 독립적이었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아들에게 이런 걱정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내가 첫 마디가 뭐냐면 바쁜데 왜 전화했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들이 엄마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웃으면서 말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있다고 느껴져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아들의 애타는 마음 말이에요. 밤이 자꾸 길어져요. 무릎 통증도 통증이지만 뭔가 더 깊은 곳이 아파요. 가슴이 철렁해지는 그런 느낌. 자식들이 자기들 할 일도 많은데 나한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정말 미안해요. 혹시 내가 없으면 아들이 더 편할까? 딸이 더 여유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생각까지 드는 내 자신이 또 싫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싶으면서도 자꾸 반복되는 거야. 엄마가 되기 전에 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내가 필요했거든요. 밥도 차려야 하고 옷도 빨아줘야 하고 숙제도 봐줘야 했어요.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이들은 다 자랐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 4시쯤이 되니까 내가 정말 외로워서 울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어요. 아들이 집에라도 들어오면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참아요.
하지만 목구멍은 철렁철렁해요. 감정이 자꾸 목까지 차올라와요.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목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목에서 뭔가 맺히는 느낌. 그런데 난 삼킨다. 다시 삼킨다. 이렇게 밤을 견딘다. 내 감정을 자꾸만 누르면서 밤을 견딘다. 남편이 있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다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밤에 무릎이 아파도 남편한테 얘기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줄 때도 있었어요. 말을 안 해도 남편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어요. 8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버렸어요. 당시에 나는 60 초반이었는데 혼자라는 게 뭔지 그때 정말 알았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혼자 밤을 보냈을 때 그때의 그 공허함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혼자라는 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옆에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혼자라는 건 내 마음을 누구도 모를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남편도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친구들도 자기네 자식 자랑하느라 바빠요. 또 친구들도 자신의 인생이 바쁘잖아요.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자식들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혹은 너무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전화할 때도 밝게 웃으려고 해요. 밥을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해요. 잠을 잘 잤다고 거짓말해요. 모든 게 잘 된다고 거짓말해요. 내가 혼자 잘 살아가고 있다고 거짓말해요. 지난달에 딸이 전화해서 엄마 요즘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난 잘 지낸다고 했어요. 신문도 보고 산책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집에만 있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면 피곤했거든요. 친구들 자식 얘기를 들으면 자꾸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 아들과 딸을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아까 본 친구는 손주가 3명이래. 나는 손주가 2이야. 그래서 친구가 더 풍요로운 것 같고 나는 더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비교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기로 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와 비교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만 커졌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니까 내 머리 좀 맑아져요. 밤은 정말 어두워요. 어두운 밤에는 생각도 자꾸 어둡게 변해요.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밥을 먹고 밥을 차리고 혼자 남은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자식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도 미안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도 미안하고 정말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딸이 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내가 그들의 인생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엄마가 어디 아픈 데 있나? 엄마가 혼자 잘 지내나? 그런 물음이 나를 자꾸 깨뜨려요. 아침이 되면 그제야 좀 정신이 들어요.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면 밤에 그 어두운 생각들이 조금씩 옅어져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자꾸 자리를 틀고 앉는 느낌이에요. 마치 누군가 내 옆에 계속 앉아 있는 것처럼요. 그 누군가는 내 외로움이고 미안함이에요. 내가 밤새 느낀 모든 감정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마치 찐득한 거미줄처럼요. 금요일 낮에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주말에 잠깐 들어가겠대요. 아이들 데리고요. 난 그 문자를 읽고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집을 치워야겠다는 거였어요.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빨고 화장실도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혹시 딸이 와서 나를 봤을 때 엄마가 이렇게까지 내려갔나 싶을까봐. 집이 지저분하면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혹은 엄마가 혼자라서 집을 못 치운다고 느낄까봐. 혹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게 보일까봐. 그래서 금요일 오후를 내가 집을 정리하는 데 썼어요. 마치 내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싶은 것처럼요.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계단을 왕복했어요. 청소기도 밀고 걸레도 했어요. 베개 커버도 벗겨서 빨았어요. 그 과정에서 무릎이 점점 심해져 갔는데 난 계속했어요. 약간의 통증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통증쯤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심때 가슴이 철렁해졌어요.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요. 아이들 앞에서 자꾸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한심해 보였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쉬어야 하는데 왜 자꾸 움직이고 있나. 딸이 엄마가 아프다면 그냥 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집을 못 치웠다고 뭐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어요. 딸 앞에서 약해 보일 수가 없거든요. 엄마가 되어야 하거든요. 강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금요일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무릎이 엄청 아팠어요. 온열 패드를 계속 갈아 끼웠어요. 하지만 아침에 딸이 올 생각을 하니까 밤샜어요.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정신적으로 했어요. 무릎 통증도 잠깐 뒤로 미뤘어요. 마치 일시적으로 통증을 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통증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단지 내가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휴일 아침에 딸이 들어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손주들 얼굴을 봤을 때 정말 기뻤어요. 오빠 같은 오빠 옆에 여동생 보니 너무 예뻤어요. 오빠가 여동생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나는 활짝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 순간 무릎 통증도 잊혔어요. 내 중심이 이동한다는 걸 느껴졌어요. 아까까지의 그 외로움과 미안함이 자꾸 뒤로 물러나고 손주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것은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되는 건 즐거워요. 손주들한테는 내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손주들은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내가 아파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혼자여서 외로워도 손주들 앞에서는 할머니가 되면 돼요. 손주들은 내가 뭐라도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할머니를 받아주거든요. 손주들을 안아주고 밥도 차려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손자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고 친구가 뭐라고 했고 난 모두 들어주고 웃어줬어요. 손주의 웃음이 내 가슴을 채워갔어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가 존재할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딸이 바뀌어도 손주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시계 바늘은 자꾸 움직여요. 딸이 밤 8시쯤 돌아간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학교 있고 아빠도 집에 혼자 남아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들이 떠날 시간이 이미 다 왔다는 거였어요.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이 시간들이 자꾸 빨리만 가는 게 안타까워요. 손주들이 더 커지면 할머니를 찾을까? 더 커지면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사춘기가 되면 할머니
따위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혹은 내가 더 늙으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는 손주들이 나를 찾을까? 내가 정말 필요할까? 저녁이 되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줬어요. 그 과정이 너무 슬펐어요. 마치 뭔가 내 일부가 떠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주들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금방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더 아팠어요. 손주들이 나갈 때 정말 아파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할 때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하지만 난 참아요. 눈물을 깨물어요. 손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집착해도 되나 싶으면서요. 혹은 딸이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는 건 아닐까 걱정할까 봐서요. 아들이 엄마가 손주들한테 집착하는 건 아닐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손을 흔들며 밝게 웃어요. 손주들이 잘 가라고 밝게 인사해요. 하지만 현관문을 닫고 나면 그 미소는 사라져요. 현관문을 등지고선 내 얼굴은 아무도 못 본다는 걸 알아요. 저녁이 되니 또 혼자가 돼요. 밥도 혼자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TV도 혼자 봐요. 그 혼자라는 게 정말 무거워요.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만 공허해요. 내가 없어도 손주들은 잘 자라나갈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들이 또 밤이 깊어질수록 자꾸 커져요. 혹시 내가 없으면 손주들이 더 좋아할까? 내 없이 더 자유롭게 엄마 아빠하고만 시간을 보낼까? 내가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의무가 되는 건 아닐까? 그 밤도 또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또 밤이에요. 밤이 또 와요. 이런 밤들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 남은 여생이 다 이렇게 혼자이고 외로운 밤들의 연속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무서운 게 이런 생각에 자꾸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질수록 내가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마치 빠진 웅덩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깊이 빠져가는 느낌 말이에요. 월요일이 되었어요. 또 한 주가 시작됐어요. 난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별로 감정이 없이 그냥 먹었어요. 씹고 삼키고 이게 남은 여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먹고 움직이고 밤이 오면 침대에 누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밤이 오면 혼자 견디고 이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혹시 이대로 나이를 먹다가 어느 날 혼자서 이 침대에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누워 있을까? 누가 먼저 내 시신을 발견할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니면 옆집 할머니일까? 그 장면이 떠올랐을 때 정말 치가 떨렸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할까 했어요. 근데 전화를 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나는 요즘 아플 것 같다고, 무릎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혼자라서 외롭다고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자신들의 인생이 바쁘니까요. 나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고요. 그 대신 친구들 소식을 카톡으로나 확인해요. 누가 딸 좋은 회사 취직했대는 그런 얘기들 말이에요. 난 축하한다고 이모티콘을 붙여보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쌓여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 자식들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난 또 혼자다. 이 미안함을 혼자 안고 있어요. 이 외로움을 혼자 견디고 있어요. 혼자 밤을 견디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고 혼자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요즘 내 모습이에요. 이게 60세를 넘긴 내 인생이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참고 혼자라는 것도 참고 미안하다는 감정도 계속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밤은 계속 와요. 내가 얼마나 참는지 상관없이 밤은 계속 와요. 그리고 난 또 그 밤을 견뎌내야 해요. 이 반복 속에서 나는 자꾸만 가라앉고 있어요. 마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난 계속 침대에 누워요. 내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하니까요. 아직 내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아직 난 엄마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밤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이 밤들을 견디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침이 오길 기다리고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난 이 밤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밤이 오면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생각들이 떠오르는 대로 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마치 이게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뭔가가 바뀌었어요. 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최근에 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뭔가 더 지쳐 보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내가 아들에게 이미 그렇게까지 보여지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내가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자꾸 이상해지는데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는 엄마. 아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내 통증을 찾는 것만으로는 아들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들은 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른 형태로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첫 번째 변화를 결심했어요.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혼자라서 외롭다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그 느낌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목이 메여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기다려줬어요. 아들이 엄마의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난 천천히 말했어요. 요즘 정말 힘들다고, 무릎도 아프고, 혼자라서 외롭다고, 자식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아들이 화가 난 걸까? 아들이 나를 포기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목이 메여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한 거야? 엄마가 왜 이리리 미안해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그런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통화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아들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무릎을 검사받게 했어요. 다행히 수술까진 필요 없었어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회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내 옆에 있어줬다는 거였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나를 또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대신 아들은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요. 이후에 딸도 오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상황을 설명했나 봐요. 딸도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딸이 내게 말했어요. 엄마, 난 엄마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위해 줬잖아.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 줄 차례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나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지 않아요. 무릎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밤에 깰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전히 외롭긴 해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혼자가 공포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들과 딸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손주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나는 또 하나 배웠어요. 진실의 힘을 말이에요. 내가 숨기고 참고 견디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만드는지를, 투명함이 얼마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지를,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더 강한 결합을 만드는지를. 이제 나는 밤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아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다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감사해요. 자식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에, 손주들이 내 손을 잡는다는 것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채워져 있어요. 밤은 계속 와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밤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밤을 함께 보내요. 내 가족과 함께요. 그래서 이제 내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